지금 당장 부딪힌 문제는 이제 강제징용 관련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정부가 마련한 징용 배상안의 출발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유무상 도합 5억 달러를 배상받은 만큼 추가 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택했습니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거부하는 시국선언에 민주당 정의당 소속 의원과 보좌관, 피해자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관계자까지 총출동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개묘늑약과 진배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매스컴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간에 보수 정부고 진보 정부고 간에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권력을 잡아본 다음에 알았잖아요.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의원과 이해찬 위원장을 같이 팀으로 해서 모든 외교 문제를 다 뒤진 다음에 사할린과 원폭과 위안부를 빼놓고는 우리는 신의 측에 의해서 일본한테 아예 책임을 묻지 않겠다. 대법원은 징용 피해자 여모 씨 등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하고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일본 최고법원과 국내 1, 2심 재판부는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청구기간이 지났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청구권 협정에 일반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일본 법원의 판결에 한반도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도 대법원 판결이니까 우리는 따라야 되는데 따른다는 것이 일본 사람이 우리 대법원 판결을 따를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외교적인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교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거의 파탄이 난 상태에서 이게 완전히 평행선으로 지금 정지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북한이 저렇게 불꽃놀이 하듯이 폭탄을 쏴대고 미사일을 쏴대는 상황에서 지금 이 한일 이걸 어떻게든 전진을 시켜야 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본인이 뭔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고민이 이해가 가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선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근데 제가 참모라면 조금만 천천히 가시는 게 어떨까요? 왜냐면 우리 국민들은 이 피해자들의 마음도 정말 다독이고 싶으니까 조금만 천천히 가면 어떨까요? 라고 저는 얘기했을 것 같지만 지금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법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게거든요. 재단을 통해서 이제 채무자가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양론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 변제하는 걸 유가족 원고가 안 받으면 공탁을 할 텐데 지금 그쪽은 뭐라고 하냐면 공탁 절차 무효 확인 청구를 하고 강제 집행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키죠. 사실은 양쪽으로 많은 대화가 있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의 결단으로 밀어붙인 건 아는데 그러기에는 그 과정이 너무 좀 허술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윤 의원님 말씀하셨다나 지금이라도 속도를 좀 줄이고 이거를 당장 타결짓겠다는 생각보다는 속도를 줄이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 말씀하셨다나 한 잔에 유리잔에 반이 채워졌다. 그럼 나머지는 일본 측이 채울 것으로 기대한다 하는 외교력을
일본 측으로부터 끌어내야 된다고 아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말씀에 완전히 동의하는 게 지금 이 발표가 있은 다음에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 우리 쪽의 발표가 일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한 걸음 나갔으니 그 다음에 일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더 이렇게 뒤에서 미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외교력이고, 일본 안에 지금 여론도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수 강성들은 잘 됐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지만 또 중도에 계신 분들은 한국이 저럴 때 우리 좀 화답해서 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외교력이라는 거는 이 발표를 좀 더 나은 것으로 진전시키는 것이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지난번에 박진 장관이 찾아갔을 때 피해자분들께서 얘기하신 게 사과받아오라는 얘기를 가장 핵심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피해자들께서 가장 원하는 거는 진심 어린 사과, 그 가해 기업에. 저는 그것만은 어떻게 좀 우리가 외교력을 동원해서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그거 관련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베트남 국민 중에 한 분이 그 한국군 당시 월남전에서 민간인 학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 우리 법무부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가 그런 사실 없다. 둘째가 한국, 미국, 베트남 사이에 3국이 협정을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개인의 청구권은 별도로 청구 안 하기로 했다. 그런 논리를 듭니다. 세 번째는 곧 청구권이 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권리가 소멸됐다. 이 논리는 일본이 지금 강제징용하는 그 소송에서 일본 측 주장하고 똑같아요. 가해자, 피해자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사실 할 말이 없죠. 네, 사실 뭐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1965년 청구권 협정에서 잘못 단추의 고리가 채워진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배상해야 될 것이 얼마나 되는지 한국 정부에 좀 조사를 해달라. 우리가 개인에게 보상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한국의 정부의 경우에는 아니다. 정부가 보상을 받아서 우리가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게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리 차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러면 우리 정부는 왜 그렇게 했는가? 경제개발도 해야 되겠고 하는데 한국이 국내 자본이 없다. 이러니까 이걸 받아서 경제개발을 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이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포철이나 경부고속도로나 또 소양강 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한국의 경제개발이 시작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청구권에 대해서 정부가 그때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생하신 돈을 우리가 먼저 갚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권에서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에게 조금 더 많은 협상의 레버리지를 가져라. 이 정도의 반대 제스처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것을 무슨 개묘 늑약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안이라고 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안이라고 하는 게 하늘 아래서 뭐 위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것은 다 생각했던 바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죽창을 들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임기 말에 와서는 문희상 의장님께서 그러면 1+1+ 알파라고 해서 그 알파는 국민 성금으로 하자. 사실 지금 한 거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만 어느 정부가 하느냐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한일 간에 있어서의 공통점이 저는 계속해서 매 정부마다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참패한 거죠. 완패한 거고 일본이 완승한 건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생존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하면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죽는 것처럼 이런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은 걸림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위해서는 다 이제 쉽게 포기해 주는 거죠. 일본에서 통 크게 양보하고 미국 가가지고는 또 기본적인 반도체가 걸려있고 자동차도 걸려있고 등등등등등. 이런 데서 상당히 그냥 쉽게 넘어가는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동결시키면 돼요. 큰 문제 안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독도 문제 계속 걸잖아요. 그다음 국방백서에도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고 틈만 나면 그런 망언들을 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걔들 그거 딱 동결해 놓고 그냥 쓰는 겁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언제쯤 되면은 우리가 다시 이 문제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조건이 올지도 모른다. 이런 막연한 가능성 하나 가지고 계속 그러는 게 일본 외교 스타일이거든요. 이번에도 딱 보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도 해줄 걸 기대해. 이거는 상대방의 그 선의에 기대하는 건데 아시잖아요. 일본 외교의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라면 벌써 이 문제 해결이 되고도 남았죠. 사과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하는 게 결국은 뭐 물에야만 남아? 그걸로 가름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자꾸 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과했는데 또 하라고 하느냐. 우리랑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사과라는 것은 그 사과를 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행동을 안 한다라는 게 거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계속 사과를 해놓고서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냥 하나 던져놓고 왜 자꾸 사과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사과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고 이른바 나와가지고 일본도 뭘 좀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에요. 일본에도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렇죠. 덜어 있죠. 그런 사람들이 그냥 나와가지고 사실 이빨은 얘기하는데 아무 힘도 일본에서도. 없는 그런 거고 결국은 자민당이라는 데 이런 데서 결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지 않을 것이고 또 하나는 외교는 뭐냐면 이걸 약속을 받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막연하게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희들이 좀 해라.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진 교수님께서 지금 한일 관계가 파탄이 나 있는데 아니, 한일 이 상태로 계속 스탑하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한일 관계가- 아니 보세요 지금 영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만성화돼 있는 거예요. 실효적으로 가서 사는 우리가 그냥 두면 되는 건데 이거는 이 문제 때문에 자산을 압류하고 그 과정에서 수출 제재까지 있었잖아요. 그걸 우리는 WTO에 제소까지 했어요. 제소까지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안보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이거는 WTO에서도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양쪽 나라의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데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하는 여론이 지금 76%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시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뭔가 한일 안보 협력이라는 것을 진전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게 무슨 그런 말씀이 있으세요? 아니 경제보복 문제인데요. 이것도 너희들이 경제보복 그걸 갖다가 풀면은 우리가 WTO 제소를 갖다가 취하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니들 취하라 그럼 풀어주겠다. 순서가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완패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사실 완패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얘기하실 건 없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WTO 그 절차를 중지시킨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회가 아니라 중지라고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떨어뜨리겠죠. 우리가 사실은 정말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진짜 우크라이나 전쟁 다음에 여기에 무슨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그건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도 우리랑 협력이 잘 안 되는 건 치명적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게 지렛대가 있는 셈인데 근데 왜 이렇게 먼저 양보를 해야만 했는지 하는 게 참 의문이거든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 간에 있어서 합의가 아주 어렵게 이루어졌고 박근혜 정부에서요.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합의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에서 100억이죠.를 출연하는 기금을 만들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결국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 그게 뒤집혀져서
결국 뭐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나서자. 그래서 명분을 주자.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시작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종국적으로 뭐 실패이고 지는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참모들도 말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민족주의적인 공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그 말림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내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저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집권한 지 1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 국내에 별다른 성과가 없잖아요. 뭘 보여줘야 김종인 돼요, 전 지금. 비대위원장이 말씀한 대로 뭐 별다른 게 없다 예. 할 정도로 국민들이 그렇고 지지도도 낮고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국내에서 지금 당장 성과를 낼 건 자신이 없고 거리도 없고 그러면 대외적인 문제에 한일 관계를 좀 개선하겠다. 개선해서 보수층으로부터 박수를 받겠다는 조급증이 작용을 했을 거예요. 저는 민주당 있을 때 공수처 반대하고 이 조국 장관 비판할 때도 친일파 얘기를 들어서 아닌 밤중에 웬 친일파인가 싶었는데 사실 요새는 보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그런 반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 정부가 굉장히 늦게 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런 강제징용 문제 가지고 이렇게 신문 언론에서는 시끄럽지만 보면은 지금 영화 순위를 보면은 일본 애니메이션이 1, 2, 3, 4위를 다 맞아요.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거 유명 농구 만화가 영화로 재탄생한 슬램덩크의 인기는 농구 관련 서적부터 관련 용품의 판매 급증을 불러왔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뒤 일주일 동안 농구화는 5배 가까이, 농구복은 3배 넘게 판매가 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탑승 수속장입니다.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려는 승객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3일절과 주말을 묶어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로 출국장은 하루 종일 북적였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한국발 일본행 항공편의 예약률은 90%를 넘어섰습니다. 비행기표가 사실상 동난 겁니다. 2019년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반일 감정이 퍼져 일본 여행을 자제해야 할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이런 열풍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2030 청년 중 약 42%는 일본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였습니다. 부정적 인식은 17%에 그쳤습니다. 앞으로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나요? 이게 언제까지? 아니 당연히 젊은 층뿐만 아니라 예. 뭐 중장년층도 일본에 대한 반감은 우리도 뭐 그렇게 없습니다. 컴플렉스가 없어진 독도 거죠, 문제나 이제. 뭐 이런 쟁점들이 있을 때만 민족적 국가적으로 이렇게 하지 예. 사실 뭐 평상시에는 그렇게 반감이 없고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예. 국민들의 정서에 대해서 상당 부분 표면적으로는 이제 별 문제가 없고 예. 사실 뭐 별 의식 안 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데 이제 건이 생기면 독도의 문제가 생겼다. 또는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젊은 세대까지 나서서 엄청난 그 반감을 갖게 됩니다. 피차가. 그것이 이제 한일 간에 숙명적으로 있는 그렇죠. 뜨거운 쟁점에 있는 잠재적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저는 이 문제를 갖다 민족주의적 관점 내지는 이런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철저하게 인권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독일이 모범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모범국이긴 한데 이상국은 아니에요. 그렇죠. 독일도 지금도 2020년에 겨우 인정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인류의 싸움이고. 근데 이걸 갖다 너무나 이런 측면들을 갖다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외교, 경제적 실익 이러는데 우리가 이걸 통해 가지고 얻을 그 경제 실익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뚜렷하지가 않아요.